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경제 뉴스 투데이 핫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먹거리 물가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번 주부터 1,500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 지원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열린 물가 관계 차관회의에 따르면 이 정부가 직수입한 바나나, 오렌지, 초도 물량 약 2,000톤을 20%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하고 이를 시작으로 직수입 과일 11개까지 확대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할당 관세 적용 품목을 29개로 늘리고 4달 중 추가 물량이 수입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외식 물가 급등으로 지난달 전국 외식 상권 매출이 전월 대비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빅데이터 기업 핀다가 공개한 전국 외식업 상권 기상도에 따르면 올해 2월 국내 외식업 매출 규모는 전월 대비 10.8% 줄어든 약 9조 9,058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나마 이 패스트푸드점만 매출이 늘었고 저렴한 가격에 많은 음식을 판매하는 뷔페 결제가 건수 증가율은 보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6주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며 얼어붙었던 아파트 매수 심리가 점차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6.6으로 전주 대비 0.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이번 주 강남 매매 수급 지수는 88.7로 전주 대비 0.8포인트 올랐고 전국 아파트의 매매 수급 지수는 88.4로 전주 대비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5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이 연체율은 2.7%로 올랐는데 9월 말 대비 0.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6.94%로 전분기보다 1.38%포인트 높아져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대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네, 미국 연준이 현지 시간 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 FOMC 회의에서 5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해 총 3번의 금리 인하를 시사했는데요. 연준의 결정에 이 뉴욕 주식시장 이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고 우리 국내 증시도 상승을 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연준의 결정을 이 비둘기파 기조로 해석하면서 이 시장이 안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이번 3월 FOMC 결과 분석과 함께 앞으로 미국의 통화 정책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리고 국내 또 세계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경제인사이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주현수 한국금융연구원 교수,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3월 FOMC 회의, 혹시 점도표를 좀 더 높게 찍지 않을까? 즉 금리 인하의 횟수를 좀 줄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래도 일단 3회는 금리 인하 하겠다라는 그것도 가봐야 알겠지만요, 여러분. 방향성을 정해주면서 시장이 굉장히 환호했습니다. 자, 우리 두 분 모두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교수님, 네. 이번 3월 FOMC 회의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전반적으로 총평 한번 해주시죠. 네,
좀 잘 받고 지루했고 조심스러웠다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루하기도 했고 네. 조심스럽기도 했는데 잘 봤다. 네. 예. 일단 첫 번째로 지루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인터뷰 과정에서 서로 간에 굉장히 그 날카로운 질문과 답변들이 오갈 때가 있는데 네.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없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갔어요. 네. 그런 점은 좀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롬 파월 의장 입장에서도 언급을 할 때 사실 어떤 의미로 본다면 시장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줬고 네. 그다음에 시장이 외면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렇다면 그동안 그렇게 줄기차게 외치던 예. 데이터 디펜던트한 연준의 스탠스라는 거는 도대체 이번 SEP와 어떻게 맞아 떨어지는 거냐라는 질문을 이건 점도표요. 남긴 채로 네. 네. 인터뷰가 끝난 거라고 볼 수 네네. 있겠죠. 네. 그래서 좀 지루했는데 잘 봤다. 네. 왜냐하면 시장을 좀 망가뜨리고 싶지는 않는 모습이 좀 느껴졌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저는 그런 식의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 뭐 달라진 건 없는데 왠지 모르게 시장을 지키고 싶어하는 연준의 모습을 보았다. 예. 달라지기는 달라졌죠. 근데 뭐 그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예, 하겠습니다. 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송 대표님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총평해 주시겠습니까? 제 눈에는 가장 눈에 확 띄었던 거는 네. 파월 의장의 넥타이 색깔이었습니다. 네. 네, 아까 혹시 궁금한데요. 저도 예. 그냥 지나갔는데 예. 뭐죠? 보라색이었습니다. 네. 예, 보라색인데 예. 그 보라색이 저도 옛날에 하도 이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뭐하고 뭘 섞으면 나오냐 이제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예. 보라색이 오늘 그 다시 찾아봤더니 붉은색하고 파란색을 반반 섞으면 정확히 보라색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저색이 나오네요 지금.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뭐 공화당, 민주당을 표현하는 게 붉은색, 파란색일 수도 있지만 네. 미국에서는 통상적으로 매파적인 거를 파란색으로 그다음에 붉은색은 비둘기적인 걸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소위 이제 반반. 중국 식당 가도 반반 메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번에 경제 전망 그 요약은 상당히 좀 매파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 스탠스가 바뀌었는데 왜냐하면 성장률도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물가 전망치도 어느 정도 올리고요. 올리고 뭐 전반적으로는 좀 약간 매파스러웠고 점도표도 살짝 분포는 위로 올라가면서 매파적으로 보였는데 네. 실제로 얘기를 하는 그 기자회견에서의 그러한 뉘앙스는 아까 말씀드린 듣고 싶은 그런 비둘기적인 뉘앙스를 많이 얘기하는 걸로 저는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히 넥타이 색깔대로 네. 그 글 따로 네. 소위 문자 따로 말 따로가 나온 이제 약간 그런 성격으로 됐고 시장은 그것을 본인들이 원하는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한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왜 그랬을까요? 파월 의장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의도까지 한번 우리 송 대표님은 왜 저렇게 좀 그랬지? 시장을 좀 이렇게 좀 감싸려고 했지? 뭐 선거 이런 영향도 있는 건가요? 그런 표 이제 굿맨 컴플렉스라고 뭔가 좋은 아저씨의 이미지를 굿맨. 안고 예.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을까 뭐 그런 사실 그런 생각이고 또 뭐 시장에서 일각에서는 뭐 정치권의 그런 압력 뭐 예. 이런 것들 또 본인들의 또 그런 정치 체계 운신의 폭 이런 걸 갖고 가기 위해서 상당히 좀 언밸런스하다 그러잖아요. 예. 약간 전혀 상반된 그런 것들을 동시에 얘기하는 그러한 좀 독특한 예. 그러한 이번 FOMC였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교수님 1월, 2월까지만 해도 뭐 물가 안 잡힌다, 뭐 끈적끈적하다, 울퉁불퉁하다, 뭐 이런 약간 시장 압박하는 거 하다가 이번 회의 때는 파월도 굉장히 또 딴 사람처럼 행동도 하고요. 뭐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은 경제 성장률을 높여놓고 또 물가 전망치도 높여놓고 오히려 뭐 동결도 하고 인하의 횟수는 또 그대로 두고 저번 이제 12월에 나왔던 점도표와 그 부분이 좀 이제 약간 미스매치다, 역설적이다 이런 지적들 많이 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일단 지금까지의 코멘트를 봐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는 명확하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면은 도대체 왜 이런 데이터가 나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네. 지금 가장 이쪽에 크리틱을 하고 있는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1월, 2월에 인플레이션 숫자가 너무 안 좋다. 네.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는 거냐라고 이제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예. 그거에 대한 파월의 선택은 아니 가는 길은 범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울퉁불퉁하다라는 게 그런 네. 표현인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한 게 1월, 2월에는 계절성이 있었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죠. 물론 뭐 1월, 2월이 겨울이고 그런 부분이 있고 미국에서는 언제나 이 부분에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다. 네. 그거를 시즈널리티로 넘긴다라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3월에는 좋아질 것이냐라는 네.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아예 없었죠. 예.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곤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파월 의장이 결국 얘기를 한 거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하지만 추세는 바뀌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을 정말로 데이터가 받쳐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3월 물가, 4월 물가, 5월 물가의 흐름을 계속해서 파월 의장은 데이터 디펜던트 이제 데이터 보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연준 의장이니까 본인도 이제 통찰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그나마 좀 찾을 수 있는 코멘트가 이 렌트비 관련해서 쉘터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뒤늦게 떨어질 것이 반영된다는 정도. 그럼 이 정도 코멘트를 가지고 물가가 좀 떨어질 것으로 의장은 좀 보고 있나 파월은 뭐 여기까지 좀 해석하는 건 좀 과한가요? 그렇게 과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사실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렌트 이퀴밸런트의 비중을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떨어질 것인가? 여기에는 할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렌트 이퀴밸런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냐면 예. 보통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지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의 그 부동산 가격을 본다라고 한다면 하락 추세였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다 반영될 거다라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네. 하지만 두 번째 스티키한 이슈. 네. 즉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떨어질까? 아닌데 잘 모르겠는데라고 반대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코어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은 코어가 아닌 부분은 어떻게 할 건데?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가를 딱 보면은 유가가 지금 85불까지 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이쪽에서 작년 요맘때와 가격을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거의 그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약간 올라가는 수준이 네, 된단 네.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2%까지 향한다는 데는 뭐 더 큰 증거가 필요하다,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뭐 기자들이 가장 지금 문제가 됐던 렌트비, 이제 쉘터 부분, 미국은 이제 그 다 월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좀 잡힐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파월도 지금 모른다 이런 건가요? 파월도 자신 없다, 물가 그 떨어지는 거에? 부분에서의 물가의 그 긍정적인 영향은 확실히 존재를 하지만 하지만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전부 다 빠졌다는 거죠. 네.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파월의 통찰, 파월 자신도 아직까지 자신 없는 것 같다.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겠어요. 얘기를 안 한 거는 틀림없다. 얘기는 안 한 거는 틀림없다. 우리 송재호 대표님은 이제 어때? 이제 미스매치잖아요. 자기가 자기란다. 연준이 일단 경제 성장의 전망치도 높여놓고요. 그 다음에 뭐 물가 전망치도 이렇게 높여놨어요. 살짝 높여놓고 인하는 또 인하대로 한다라고 하니까 이걸 놓고 보면 뭐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물가가 정말 많이 떨어지는 거를 파월 의장은 알고 있나? 아니면 진짜 정치권의 압력을 받아서 그냥 인하는 어쩔 수 없다는 건가? 그거에 대한 좀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12월에 사실상 우리가 12월로 돌아가서 느껴보면은 네. 소위 그 연준 피봇이라고 우리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연준이 드디어 사실상의 뉘앙스는 물가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주면서 그때부터 기억하시겠지만 소위 산타랠리가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거를 지금 와서 두 달치 숫자를 보고 이게 우리가 잘못 봤어 그때라고 네. 얘기하기는 너무 짧은 기간이지 않을까. 네. 첫 번째로는 네. 그런 생각이 있고요. 첫 번째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연준 위원들도 단기 전망은 사실은 많이 틀립니다. 네. 예, 어쩔 수 없고요. 네. 왜냐하면 작년 1년
작년 1년 동안의 4번의 그 경제 전망이 연초에 사실은 그 정확히 1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미국의 GDP를 0.7% 성장한다고 했는데 1년 만에 거의 3%로 끝났잖아요. 다 틀렸죠. 많이 틀렸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그 소위 내노라는 네. 이코노미스트들이 다 틀린 겁니다, 네. 사실은. 근데 거꾸로 말하면 지금 연준 그 19명의 위원들이 점도표를 찍고 네. 다 모여갖고 지금 경제 전망도 하고 실업률 전망하고 물가 전망하지만 네. 그분들도 단기는 많이 틀린다.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거기에 너무 목맬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점도표가 포함된 경제 전망이 3, 6, 9, 12 4번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최근 들어서 계속 얘기하는 게 파월이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점도표는 그 참여자들의 각자의 예상치를 그냥 찍은 거지 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정책적인 방향을 약속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그때 10월, 12월 이번 매번 그 얘기를 합니다. 질문이 나올 네. 때마다.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율성을 좀 갖고 싶어 하는 거죠. 뭐 원래 제일 좋은 거는 그중에 점 하나만 딱 찍어주면 되잖아요. 네. 3번 이나에 점 하나 딱 찍어주면 됩니다. 원래는. 네.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만큼 그 안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 의견들이 계속 변한다는 거를 보여주면서 본인들이 어쨌든 움직일 수 있는 룸을 같이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너무 우리가 거기에 그러니까 매몰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고도 금리 인하의 횟수를 그대로 뒀다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쪽은 이거 드디어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뜻인가? 그래서 아마 시장도 그날 대폭등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걸 보험성 금리 인하의 의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과한가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이제 연준이 과거에 한 두어 번밖에 성공하지 못했던 지난 3, 40년 동안 예. 소위 연착륙 시나리오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네, 현재까지는. 예, 네. 이렇게 높은 금리,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경제 성장과 낮은 실업률을 유지해내는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과거의 경험은 이러다가 급격한 소비 위축이 매번 한 번씩은 왔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사실은 2008년, 7년에도 그랬습니다. 네네. 그때 벤 버냉키가 우리는 침체 없다 그랬고 정확히 6개월 후에 어마어마한 침체가 오지 네. 않았습니까? 예. 결과론적으로는 지금도 저는 연준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고금리가 지속되는 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뜻밖의 그러한 크러쉬를.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룸도 같이 가져가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또 하나의 그러니까 보험성 금리 인하가 아니라 보험을 든 거네요. 예, 정책적인 보험을 들었다. 네. 이렇게 보시고 계시고요. 주 교수님 또 하나의 측면이 이번에 이제 노동지표, 고용시장과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었는데요. 고용이 뭐 결론적으로 내리면 고용이 좋더라도 금리 인하 못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좀 고용 시장이 나빠야 금리 인하를 할 줄 알았는데 고용을 이제 좀 약간 빼는 듯한 느낌, 따로 보는 듯한 느낌,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네, 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 고용시장 지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너무 많이 나간 그 정도 해석은,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실물 경기 상황이 굉장히 좋은 상태이고 SEP 자료를 봤을 때 실물 경기들이 굉장히 괜찮은 것으로 나타난다. 네. 따라서 우리도 이 숫자를 위로 이제 상향 조정을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금리 인하가 없을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가 된다라는 예, 거죠. 예. 왜를 생각해 보면은 예. 아니 우리가 금리를 올렸던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야라는 대명제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얼마나 내려갈 것이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당장 이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고용 시장에 대한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네.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물가에 더 초점을 맞추겠다. 네. 그러니까 그래도 좀 편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고용이 너무 좋으니까 고용만 봐서 금리 인하 못하겠나 했는데 그건 따로 떼어놓고 물가 디펜던트만 간다고 하니까 크게 더 좋은 건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네. 그 숫자들이 그렇게 좋은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더 중심을 둬야 되겠다라는 얘기로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고용 안 보겠다. 뭐 네. 극단적으로 그 뜻은 아니라고 주 교수님이 이야기했지만은 고용 지표들에 대해서는 조금 독립적으로 움직일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로는 고용 지표들은 상당히 후행적인 지표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 장사하다가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렇다고 조금 안 된다고 갑자기 직원 잘랐다가 예. 그 다음 달에 다시 붙였다 이렇게 안 하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직원들 자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래서 이제 후행적으로 나타난 거라서 예. 그렇게 보면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을 고용을 보다 보면은 금리 인하 시기 자체도 갑자기 그럼 실업률 튀고 뒤늦게 후행적으로 금리 인하할 확률도 뒷북칠 수 있다. 충분히 있기 네, 때문에 네. 그걸 사실 걱정하면서 네. 이 얘기를 그래서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보면 중소기업들의 데이터들을 놓고 봐도 최근 들어서 고용을 줄이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예. 이미 예. 그다음에 하순위 지금 최상위 한 1%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초과 지금 현금 보유가 이제 다 거의 다 지금 고갈났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연체가 엄청나게 좀 늘고 있습니다. 저 아래 소위 이제 하위 계층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준이 같이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나중에 실업자 되기 전에 금리 인하를 좀 미리 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정책의 완성도를 위한 측면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해주셨고요. 주 교수님, 어쨌든 지금 미국 뉴욕 증시 세계 주식 시장은 이번 3월 FOMC 회의를 굉장히 좋아라 반겼고요. 네네. 사상 최고치를 또 찍었습니다. 이런 어떤 시장의 해석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좀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네. 그 시장 참여자들한테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죠. 네. 너희는 도대체 뭘 생각했던 거니? 뭘 걱정했던 거니? 아, 라는 예. 식으로 말이죠. 예. 그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연준이 이번에 S&P를 찍으면서, 그러니까 점도표를 찍으면서 그 시장의 우려가 이번에 금리 인하를 24년에 2번만 한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예. 라는 이런 걱정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걱정했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네. 정말 왜? 무슨 얘기냐면은 네. 어떤 부분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 안 좋은 부분이 뭐냐면은 실물 경기가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이잖아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해보면 일단 실물 경기 계속해서 나쁘지 않았어. 네. GDP 4분기 3.2 찍었어. 그러면은 네. 24년에 경기가 꺾인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꺾일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부수된 여러 가지 이슈들, 예. 그 다음에 노동과 관련된 이야기들, 왜 이니셜 클레임 안 떨어지지? 예. 왜 안 높아지지? 이런 부분들, 즉 고용 시장이 계속해서 타이트하다. 그리고 임금도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년 넘게. 예. 그러면 아까 이제 그 본부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더 이상 쓸 돈이 없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월급이 오르고 있는데요. 뭐 이런 식의 네. 이야기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이게 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 언제부터 명목 임금이 더 올라가지고 실질 임금이 파지티브하게 예. 반응을 하냐라는 거죠.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쉽지 않아요. 음. 하지만 그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이 숫자를 보고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니까 1월, 2월 우와 우리 망했다. 네. 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반응은 얘네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겠는데? 네. 라는 식으로 걱정을 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초조하게 봤던 거고 그런데 파월이 거기에서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준 거죠. 네. 그리고 점도표를 물론 지난번보다 조금 더 그 위로 상향 조정됐습니다만 네네. 그래도 3번은 할 것 같아라고 그 FOMC 위원들이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하겠다가 아니라 할 것 같아라고 네네네. 이야기를 예. 하는 거긴 합니다만 그러면은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감사합니다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게 이번에 시장의 그 긍정적인 반응의 이유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바뀐 게 뭔데? 라고 생각해 보면은 네. 사실은 바뀐 게 없어요. 네. 여전히 인플레이션 높은 상황이고 고용 시장 타이트하고 실물 숫자도 좋아요. 아까 그 거기에 이제 이것들을 그 허물어뜨리는 즉 실질 경제를 쿨링 다운 시켜준 몇 가지 요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4분기 자료로 그 크레딧 자료가 나왔을 때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게 저임금층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의 연체율 그다음에 90일 이상의 연체로 넘어가는 전이율이 굉장히 높게 올라갔다. 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더 이상 쓸 돈이 없는 거 아닐까? 월급을 받는데 그건 잠깐 그건 좀 제껴놓고 예. 그러면은 그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적다라는 얘기가 된다면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급격하게 떨어져도 사실은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앞에 조짐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바꿔 말하면은요. 지금 랠리는 일단 나왔잖아요. 네. 그럼 그 랠리가 어디까지 지속될까를 보는 첫 번째 시험대가 아마 이제 4월 둘째 주, 셋째 주에 3월에 물가가 발표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때까지 이제 랠리가 끌고 갈 텐데 지금 보면 물가 요인도 안 떨어질 것 같은 물가 요인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출에 대한 부분, 소비에 대한 부분도 약화될 수가 있다면 또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 깜깜인가 일종의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되겠네요. 네, 4월이 될 때. 일단 지금 전망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예. 사실 지금 현재 4월 물가, 3월 물가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섣부른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네네. 다만 이제 몇 가지 그 뭐랄까 힌트 같은 거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클리블랜드 패드에서 그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트 자료들을 네.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얘네들이 3월까지 자료를 제출을 해놨어요. 그랬을 때 코어 PC 기준으로 3월 자료를 보면은 YOY 기준으로 2.67%를 찍어놓고 있단 말이죠. 바로 2.6이요? 지금 올해 전망치 2.67입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이 반응이 맞는 반응이죠. 예. 잠깐만, 우리 S&P에서 2024년 말에 코어 PC 2.6% 보지 않았니? 네. 그리고 지금 3월에 2.67을 본다고? 네. 일단 2.67이라는 숫자는 충분히 높은 숫자입니다. 이거 네.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장기적으로 평균적으로 2%를 타겟을 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엄밀한 의미로 기계적으로 따져보자면은 2%를 훨씬 하회하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게 네. 타겟이 그 달성되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2.67은 낮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태까지 굉장히 높은 숫자를 봤기 때문에 이게 낮아 보이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숫자 가지고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라고 물음표가 찍히는 거죠. 네.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아니 24년 말까지 2.6을 찍어놓고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러면은 그 3월부터 12월까지는 거의 안 변한다는 얘기니? 네, 그 얘기입니다. 예. 지금 연준 위원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 거는 그 스토리를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기저효과 때문이죠. 예. 이전에 스윙이 크게 일어났었죠. 22년에 크게 올라갔었고 23년에 그거에 따라가 점차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 그 다음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예. 이게 떨어져야 될 요인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숫자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금리가 떨어지는 게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네.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CPI 기준으로 보면은 코어 CPI 기준으로 보면 지금 3.7 정도 찍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왜 코어 하는데 이게 더 높기 때문이에요. 네. 일반적인 그냥 전체 숫자보다 코어가 높죠. 예. 그게 얘기하는 바는 뭐죠? 스티키하다라는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리를 좀 해보면 당장 뭐 4월에 발표되는 3월 물가라든가 5월에 발표되는 4월 물가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것이고 근원 PC 물가가 뭐 2.6대까지 떨어진다 할지언정 그것에 대해서 연준은 이거 물가 잡혔어 이렇게 바라보진 않을 것이다. 그 정도로 예. 해석하기 무리가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네. 자, 우리 송 대표님은 어떻게 네. 보세요? 이게 증시와 함께 연관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랠리가 일단 됐고 이 랠리를 멈출 수 있는 또 다른 힌트는 어쨌든 다음 달에 나올 3월 물가일 텐데 그때까지의 궤적이랄지 또 물가와 시나리오별 시장의 반응 한번 좀 볼까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 미국 소비자들이 가장 그러니까 물가 심리를 자극하는 건 말씀하신 유가고 유가 중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원유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네. 휘발유인데 휘발유 가격이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체크해 보니까 어제자로 갤런당 3.5불을 넘어섰더라고요. 네. 3.5달러. 그러면 이게 최고치가 5달러이기 때문에 이게 우상향으로 좀 가고 있어서 네.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드라이빙 시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차를 많이 몰고 이제 여행 다니기 시작하는 놀러 다니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뭐 4불 이상 올라간다면 분명 이것이 소비자들의 그러니까 사실 연준은 절대적인 물가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장기 소비자들의 그 소위 물가 기대 심리를 네. 끌어오는 거를 되게 걱정하는데 이것이 통상적으로는 휘발유 가격과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네. 분명 이거는 최근 들어서 좀 같이 끌어올려지고 있다라는 네. 것이 3월 달 넘어가서 4월 달에 좀 부담이 될 수 있겠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런 얘기가 있고요. 가설이고요. 네. 예, 예. 그다음에 4월 달은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갑니다. 네.
사실은 지금 실적이 너무 특정 AI 종목들은 너무 잘 나오고 너무 좋아서. 있는데 예. 문제는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뛰어넘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매번 지금 실적 발표가 지나갈 때마다 상당히 그 높은 난이도의 그 도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삐끗할 수 있는 그러한 확률도 좀 상당히 좀 커진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보통 미국을 1년을 전체를 놓고 보면 4월부터 한 9월 사이 정도가 지수의 변동성이 좀 제일 커지는 그러한 네. 시기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것들 때문에 그 서프라이즈 때문에 지수가 튈 수도 있지만 조금만 안 좋은 숫자가 나오면은 미끄러질 수 있는 변동성도 같이 커지는 그런 기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지금 4월 달로 들어가는 것들 자체가 결코 이렇게 녹록한 상황으로 아주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포모 때문에 가격들도 많이 끌어올렸고 네. 지금 주식을 잔뜩들 들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점점 변동성이 충분히 커질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간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송 대표님도 이제 4월 둘째 주 또 4월 셋째 주에 소비자 물가 나오고 또 연준이 본다는 PCE 물가 나왔을 때가 오히려 또 하락의 변곡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또 위험성도 함께 경고해 주셨고요. 말 나온 김에 이제 두 분 모두에게 가장 좀 뭐 중요한 근데 이게 또 각자 우리 전문가분들의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 주 교수님 먼저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인하 3번인데 첫 번째 인하는 언제 할까 하고 3번은 할까? 뭐 여기에 대한 좀 시점 이거는 연준도 스스로도 틀리는 거니까요. 우리 주 교수님은 어떻게 좀 통찰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6월의 근거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6월이라고 한다면은 뭐 국제 공조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22에서 6월에 한번 내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그때 맞추면은 그림은 참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그냥 그림의 이야기죠. 그 예. 논리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상반기에는 여전히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7월이면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놀랄 것 같다. 하면 예. 예. 뭐 9월 정도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쪽입니다. 그리고 3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관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비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는 걸까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장의 딜레마가 이 부분인데 금리 인하를 보고 싶어요. 네.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기가 꺾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그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아질 테니까 네. 뭐 하자는 거지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양쪽이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얘기를 안 하고 싶어하는 부분, 파월도 얘기를 안 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네. 이게 얼마나 패스를 잘 그려 나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지금 양쪽 다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경기가 그렇게 심하게 악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3번을 내려야 될 이유를 저는 도대체 모르겠다라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제 페드 워치라든가 시장에서는 6월부터 뭐 시작을 하게 되고요. 6월 빨리 보는 사람은 6월, 7월, 9월도 보고 아니면 6월 하고 8월에 뛰어넘고 뭐 11월, 12월 이렇게도 보시는데 주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8월 잭슨홀 미팅도 더 지나서 그렇죠? 9월 혹은 11월 첫 번째 인하 그렇게 시점을. 생각할 수도 예. 있겠죠. 예. 만약에 2번이라고 한다면 9월, 12월 정도는 굉장히 적당해 보이지 않을까요? 대선 끝나고 네네. 2번 정도를 보고 있다. 우리 송 대표님은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하고 뭐 횟수까지 본다면요? 예, 원래 아마 제가 저번 시간에 나왔을 때 등에 좀 걸어 다니면 등에 땀 나는 네. 그 정도 여름 시점, 얘기하셨죠. 예. 그래서 아마 6, 7월 정도 되지 않겠냐 말씀드렸는데 파월이 말한 대로 지금 2% 수준으로 내려가는 패스가 유지가 된다면 네. 그러면 당연히 그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다만. 네.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거를 해석을 하면 이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한 셈이거든요. 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인 건 존재할 수 없잖아요. 네. 또 내지는 그렇게 해놓으면은 금방 녹아버리고 네. 이상한 밍밍한 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따뜻하면 그냥 경기는 좋은데 물가는 확 떨어지는. 예, 이게 이제 예. 존재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일시적으로는 교차 시점이 있지만 네. 그것이 소위 그 안에 시원한 얼음을 녹여버리겠죠. 네네. 따뜻한 것이.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때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소비든 고용이든 뭔가 문제가 생각보다는 조금 불거져 있을 확률이 크다. 그러면은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완벽한 시장이 원하는 그래서 주식시장이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런 거는 사실은 좀 상당히 어려운 거를 우리가 지금 연준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봐서 저는 만약에 주식시장이 정말 좋고 싶으면 말씀 주신 대로 올해 금리나 없는 게 더 낫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가 계속 좋은 게 더 낫습니다. 예. 차라리 오히려 여기서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엔 좋을 수 있는데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안 좋을 수가 있어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식 투자자들이 원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하지 마시고 차라리 계속 불장을 원하면 경기가 쭉 계속 좀 확장되기를 원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해석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게 4월이든 5월이든 물가 또 근원 PCE 물가가 한 2.6대가 진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연준 너네가 물가 상승률 전망치 2.6%로 했지 2.6% 나왔으니까 6월이나 해, 뭐 7월이나 해 이런 좀 명분과 해석으로 좀 몰아붙인다면 근데 이게 그 2.6은 그 사실 어찌 보면 한 해에 그 평균적으로 나와야 될 예.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 나온 거죠. 예. 한 번 갖고 연준은 꿈쩍하지 않을 거다.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두 데이터 갖고는 우리가 이걸 확정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경제 전망 데이터 자체나 점도표는 그들의 각자의 생각을 모아놓은 것일 뿐이지 예. 연준이 공통적으로 나갈 정책 방향의 약속은 아니다. 이건 내내 계속 좀 확인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송 대표님도 8월에 잭슨홀 미팅 이후 그 전엔 좀 힘들고 지금 이 속도로 가면은 말씀 주신 대로 쉽지는 않을 것 쉽지는 같아요. 않다. 금리나 할 명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경기가 좋은데. 그럼 이제 5월 회의, 6월 회의, 7월 회의가 다 지금 펼쳤던 이 3월 회의 같은 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겠네요. 사실 그럴 확률이 높네요. 그래서 오늘자 봤더니 달러가 다시 강세로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도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네네네. 이제 그 추가를 해드리면 네. 2024년 경제 성장률 2.1%를 찍었어요. 네. 1.4에서 2.1로 올린 상향 거죠. 조정한 네, 거죠. 뭐 요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50% 상승한 겁니다. 네. 그리고 20년부터 23년까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싹 지워버리고 네. 그 어떤 사람에게 이 숫자를 준다고 해보죠. 올해 경제 성장률이 2.1%예요. 2.1이야. 그런데 금리를 내릴까요? 그러면은 뭐라고 반응을 할까요? 예. 반응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연준 스스로 또 묘한 그 해놓은 거네요. 전망과 자신들의 포지션을. 좀 그런 부분의 예. 딜레마가 계속해서 딜레마를. 아까 딜레마. 그 이른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역설이라는 게 결국 거기서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빠진 거네요. 네. 연준 스스로가. 네. 자, 파월 의장은 이번 FOMC 회의에서 뭐 QT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QT 좀 어렵긴 하지만은요. 근데 어쨌든 QT에 대한 논의를 좀 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은 또 환영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시장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6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또 이런 기대감 커졌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로 돌아 한국은행의 고민일 텐데 우리는 좀 물가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우리의 금리 인하 시점 또 궁금할 텐데 자, 준비된 영상 보시고 나서 이번엔 우리나라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 교수님, 우리 한국은행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지금 경제 상황, 우리의 경제 성장을 전망치려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 보지 못하고 또 우리 물가 고민도 있고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통화 정책 한번 전망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은 더 골치가 아픈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국은행 담당자들은 좀 잠 못 이루는 밤을 계속 예.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은 23년 한국 경제를 생각해 보죠. 굉장히 안 좋았었죠. 사실 예. 이때 금리를 내렸어야 됐어요. 어떤 의미로 본다면 예. 그런 상황이 됐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을 네. 잡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올해 남는 거는 그동안 밀어놨던 인플레이션 언젠가는 그 페이백 해야 돼요. 네. 이 부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경기가 어느 정도 개선이 돼야 될 텐데 이런 시점에서 네. 금리를 인하하겠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될 수가 있는 네네.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작용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가계부채도 그렇고 우린 또 이제 총선 끝나면 전기요금, 가스요금 정상화되면 공공요금
물가 상승도 있고요.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계속 미국 눈치만 보고 우리도 계속 동결로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인상을 하느냐 인하를 하느냐 둘 다 어려운 부분이라는 네,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일단 인상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뭔데 가계부채 늘어나고 있잖아. 네. 물가도 안 잡히잖아. 물가도 안 잡히잖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경제 상황은 어떻게 할 건데 부동산 PF 시장은 여기 지금 이 인하해야 부분에 되는데? 대해서 고민을 네. 해야 되는 거죠. 135조인데 이거 갖고 될까?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될 거고 반대로 그러면 금리를 낮춰야 될까라고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할 건데 도대체? 하고도 미국도 그가 안 되는 낮추는데. 거죠. 네.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한국은행의 입장이라면은 지금 어떤 식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런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예. 총선이 지나고 났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을 거다. 이거 대부분 다 그 동감하는 예상하죠. 부분일 텐데.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거기서 금리를 낮추자라고 얘기를 할 건가?라고 얘기를 하면 이상하다는 거죠, 얘기가. 그러면은 미 연준이 금리를 낮춘다라고 한다면 기계적으로 따라갈 수는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얘기를 하겠죠.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전혀 그렇지는 않다. 지금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도 동결로 계속 따라붙을 것 같다. 일단 굳이 저희가 전망 저는 보자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송 대표님도 한국은행의 결정, 뭐 골치 아프다, 딜레마 정말 지금 들어봐도 주 교수님 얘기를 들어봐도 뭐 그때 뭘 할 카드가 없네요.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끼어 있거든요. 네. 위아래로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어서 예. 그냥 유지할 거라고 저도 결론적으로는 바로 말씀드리고요. 예.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정책 금리는 좀 200bp 이상 차이가 나는데 네. 실제로 그 2년물 금리가 정책 금리를 잘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미국과 우리나라를 해보면 지금 2% 포인트. 포인트. 예. 그런데 실제로 2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는 지금 130bp, 그러니까 네. 1.3% 포인트 차이가 나요. 우리나라도 낮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지난 10년 동안 제일 차이가 많이 났을 때가 2018년도 10월경이었는데 그때가 1% 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지금 네. 엄청 벌어져 있거든요. 벌어져 있죠. 결국 미국이 내려와줘서 맞춰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환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어쨌거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전기료도 올려야 되잖아요. 지금. 네. 예, 가스료도 4월. 마찬가지고요. 예. 지금 대만이 깜짝 인상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기료 인상 앞두고 그렇게 한 네네네.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따지면 금리를 오히려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물가를 보면.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하느니 할 수 있는 최대한 비둘기적인 건 가만히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럽이 좀 내리고 있잖아요. 스위스도 지금 거의 세계에서 첫 번째로 인하하고 있고 유럽이 좀 내려주면 여기를 빌미로 근데 스위스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예. 말씀드린 대로 예. ECB가 6월경에 내릴 거를 감안해서 네. 스위스 프랑이 지금 세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예. 선제적으로 선제적으로, 예. 내리는 거 앞서서 한 네. 거라고 봐야지 일부러 뭐 사실은 그 자기네들이 뭐 상황이 좋아서 금리를 인하 뭐 또는 나빠서 인하 이런 건 아니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은행의 카드는 많지 않다.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나마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미국의 통화 정책이기 때문에 그 인하를 한다면 미국이 먼저 하고 그 다음 분기 때 정도에 다음 달에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자, 그렇게 된다면 주 교수님 지금 많은 분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제 떨어질 거야. 왜냐하면 금리 하락기라고 생각하니까 또 뭐 주식 만물 랠리야. 뭐 에브리띵 다 올라. 약간 좀 경계감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지금 그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 예. 금리가 정말 떨어진다고요?라고 반문하세요 오히려. 예,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대더라도 사실 금리가 떨어져야 한다면 23년에 떨어졌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거를 못했죠.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때 못한 거를 왜 지금 하냐는 거죠. 경기 좋아진다며. 네. 무슨 얘기냐면 한국은행에서 24년 경제 전망을 하면서 23년보다 나은 경제 네, 그랬죠. 성장률을 네. 제시를 했죠. 그 숫자가 물론 마음에는 안 든다라고 이제 정책 당국자들은 생각을 하겠지만 어쨌든 올라가는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겠다.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네, 그 말문이 막히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존재를 해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떨어뜨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계대출 금리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좋아지고, 굉장히 예. 무책임한 얘기처럼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행은 가계부채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네.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는 거에 그렇게 또 방점을 찍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좋아하지 않겠죠. 좋아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다면 자산 시장에는 지금은 뜨겁지만
이게 한 번 확인을 할수록 이게 미국의 FOMC 회의겠죠. 조금 더 쿨링다운 이런 궤적을 그리게 될까요? 그럼?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가장 제가 그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예. 그냥 너무 기계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 한국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도 개선될 거야, 수출 중심으로 개선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왜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예.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송 대표님,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 꽤 많이 떨어질 거야. 뭐 그런 점이 있죠. 주식 시장으로 가도 바이오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다. 그리고 AI 반도체 역시도 금리 떨어질수록 나스닥 좋아, 성장주. 지금 모든 자산 시장,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이 올해는 기조적으로 금리가 뭐 나름 큰 폭으로 떨어진다는 거가 대전제잖아요. 네. 그게 좀 흔들린다? 아니면 그대로 좀 갈 수 있다? 어떻게 좀 바라보시나요? 결론부터 쓰면 그거는 좀 시장의 기대가 좀 앞서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네.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경기가 이렇게 좋으면 그와 맞춰서 사실은 금리가 전반적으로 내려오기는 쉽지 않다. 굳이 제가 정제는 미국 경기. 예. 미국 경기요. 예. 그리고 사실은 큰 차이가 없이 그 시차를 두고 어쨌든 방향성은 쫓아가게 돼 있거든요. 예. 미국을. 그래서 그런 걸 일단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서머스가 비판을 한 번 했죠. 네. 예, 지금 중립금리 2.6 장난해? 이렇게 된 거죠. 네. 4%도 될 수 있어. 뭐 이렇게까지 네, 얘기를 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게 공격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재정 투입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적자를 내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GDP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중립금리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것만은 분명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시장 금리가 그거를 옛날 생각해서 지난 10여 년간을 생각해서 다시 1, 2%대로 내려가는 걸 기대하면서 그거를 플레이북으로 쓰면 큰 코 다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금리 수준이 지금 생각하는 정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을 상정하고 뭔가 대응을 해야만 사고가 덜 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정말 깔끔한 건 미국의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확인하는 그 투자 전략을 짜는 이건 어때요? 아예 극단적으로는 사실은 그게 더 좀 더 안전할 수 안전한 게 네. 안전성으로만 따진다면. 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3월 FOMC 회의 이후에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전체 자산시장이 굉장히 빠르고 또 비교적 큰 폭의 금리 하락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오늘 좀 이야기했던 우리 두 분의 전문가 분께서는 모두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너무 금리 하락, 금리 인하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또 세게 이 투자에 베팅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자라는 그런 조언도 함께 곁들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면서요 시작된 의사의 집단 행동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20일이었죠. 내년부터 전국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안을 확정해서 발표를 했고요. 이와 함께 이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서 현행 수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는 것도 덧붙였는데요. 자, 다음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의사 집단 행동 한 달째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또 그리고 이와 함께 현행 수가 제도가 전면 개편 또 바뀐다면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